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2025년 6월 현재 상황. 2025년 6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며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습과 이에 따른 이란의 보복 공격은 양국 간 갈등의 악순환을 보여주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 기사는 최근 상황을 중심으로 양국의 공세, 피해 현황, 그리고 국제적 반응을 조명한다. 6월 13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 공격을 감행했다. 이 공격은 이란의 프로그램 시설과 군사기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이스라엘 당국은 이를 이란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정당화했다. 이에 대응해 이란은 같은 날 밤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을 포함한 주요 도시에 보복 공습을 단행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은 텔아비브와 하이파 항구 도시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6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8명이 사망하고 주거지와 차량이 파괴되었다. 특히 텔아비브 인근 페타티크바의 한 주거용 건물이 공격을 받아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스라엘 비상 서비스는 하이파에서 불타는 차량과 건물의 영상을 공개하며 피해 규모를 알렸다. 이란의 보복 공격 이후 이스라엘은 6월 19일 이란 내부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체제를 겨냥한 추가 공습을 감행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테헤란 주민들이 곧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공습은 이란의 정치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되며 이란 내부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와 방어 체계. 이스라엘은 자국의 첨단 방공망과 미국 및 동맹국들의 지원을 통해 이란의 미사일 대부분을 요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2024년 4월 13일 이란의 첫 직접 공격 당시에도 효과를 발휘했던 방어 체계로 약 300발 이상의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공격에서는 일부 미사일이 방어망을 뚫고 민간 지역에 피해를 입혔다. 이란 측에서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군사시설과 민간 인프라가 타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 당국은 자국의 공격이 이스라엘의 도발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며 추가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제사회의 반응. 이번 사태는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방어 작전을 지원하며 이란의 공격 의도가 상당한 파괴와 인명피해를 초래하려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양측의 자제를 촉구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스라엘의 공습을 중동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탄하며 이란의 입장을 지지했다. 반면 유럽연합은 양측 모두의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촉구하며 중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양국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외교적 돌파구는 요원해 보인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은 단기간 내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며 추가 군사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자국의 주권과 지역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강경 대응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경우 에너지 시장과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25년 6월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은 중동 지역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양국의 공습과 보복은 민간인 피해와 인프라 파괴를 초래하며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향후 양측의 행보와 국제적 개입 여부가 이 사태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 파월, 금리 동결 놓고 첨예한 대립 지속. 2025년 6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금리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금융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파월 의장은 경제지표와 독립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을 통해 연준의 금리 동결 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그는 물가가 안정되고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없다며 지금 금리를 1에서 2.5%포인트 내리면 미국 경제가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특히 유럽이 이미 여러 차례 금리를 인하한 반면 미국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준의 정책이 경제 활성화를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파월 의장을 미스터 투웨이트라며 공개적으로 조롱하며 심지어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이 정치적이라고 암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하며 관세 수입이 재정 적자를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로 돈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며 금리 인하가 경제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백악관에서 파월 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는 것은 중국 등 경쟁국 대비 미국 경제를 불리하게 만든다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금리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 연준은 2025년 5월 67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254.5%로 4차례 연속 동결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고율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관세의 경제적 영향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치적 압력은 연준의 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경제지표와 위험균형에 기반해 판단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적용되면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상승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4월 16일 시카고 경제클럽 연설에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제 둔화가 대중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며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시장에서도 연준이 6월 17에서 18일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7.5%로 보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7월 또는 12월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의 연준 비판과 파월 해임 가능성 언급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트럼프가 파월 의장의 해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후임자 논의까지 진행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달러 가치가 2022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뉴욕 증시가 급락하는 등 시장이 흔들렸다. 달러 인덱스는 97선까지 떨어졌으며 미국 국채 30년물 수익률은 4.9%를 넘어섰다. 그러나 트럼프는 4월 22일 백악관에서 파월을 해임할 의도는 없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금리 인하를 재차 촉구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지속적인 연준 흔들기가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워싱턴 포스트는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이 약화되면 관세 전쟁보다 더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금리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미국 경제의 미래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관세 정책과 저금리를 통해 단기적인 경제 부양을 추구하지만 파월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위험을 고려해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6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양측의 공방이 어떤 방향으로 전 코스피 3년 5개월 만에 3천선 돌파. 새 정부 정책 기대감 속 상승세. 2025년 6월 20일 한국 주식시장의 대표 지수인 코스피가 3년 5개월 만에 장중 3천선을 돌파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4.10포인트 상승한 3021.84의 장을 마감하며 2021년 12월 28일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3천선을 넘어섰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새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전환 등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코스피의 이번 3천선 돌파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17일 만에 달성된 기록으로 이재명 랠리라는 별칭까지 붙었다. 새 정부는 상법 개정, 배당세 개편,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 증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예고하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환원 강화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귀환도 큰 역할을 했다.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약 38조 5천억 원어치의 코스피 주식을 순매도했던 외국인은 원달러 환율 안정과 함께 순매수로 전환했다. 이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수 상승을 이끌며 반도체 섹터에 대한 외국인 자금 유입이 두드러졌다. 코스피는 지난 4월 계엄 탄핵 사태와 미국의 관세 정책 우려로 2200대까지 하락했지만 6월 들어 두 달도 안 돼 50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며 G20 국가 증시 중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동성 장세에서 40% 이상 급등했던 2020년 4에서 7월과 유사한 급등세로 평가된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상승세가 단기 과열 양상을 띠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김지현 다울투자증권 연구원은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과 외국인 자금 유입, 관세 불확실성 완화의 3박자가 맞아떨어졌다며 상승세 지속 가능성을 언급했다. JP모건은 상법 개정 시 코스피가 1년 내 3,200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단기 조정 가능성을 경고한다. 김병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출 증가율 확대와 기업 이익 증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7월 어닝 시즌을 전후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품목별 관세 조사와 중동 정세 불안 등 외부 리스크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이번 상승장을 견인했다. 2021년 동학개미운동 당시 개인 투자자 비중이 69%에 달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참여가 늘며 보다 안정적인 상승 동력을 제공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통령 바뀌니 시장이 살아난다며 낙관적인 반응이 이어졌고 일부 투자자는 추가 상승을 기대하며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속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기업 펀더멘털 개선과 정부의 정책 실행이 필수라며 퇴직연금의 국내 증시 유입 유도와 주주 환원 강화 정책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스피의 3,000선 돌파는 한국 증시가 저평가에서 벗어나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기 과열과 외부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새 정부의 정책 실행력과 기업 실적 개선 여부가 향후 코스피 5천 목표 달성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논란과 기대 속 주목.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지명하면서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이 뜨겁다. 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서울대 총학생회장,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 출신의 김 후보자는 풍부한 정치 경험과 전략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산 증식, 채무, 아들 관련 아빠 찬스 의혹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되며 그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 김민석 후보자를 둘러싼 최근 이슈는 크게 재산 채무 논란, 아들 관련 아빠 찬스 의혹, 그리고 과거 젠더 감수성 및 도덕성 논란으로 나눌 수 있다. 김 후보자는 2025년 6월 1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본인과 배우자, 모친의 재산으로 총 2억 1,504만 7천원을 신고했다. 이는 영등포구 대림동 사무실 전세권, 배우자 명의 상가 및 오피스텔 전세권, 모친 명의 빌라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순수익 6천만원에 불과한데도 재산이 5억 8천만원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재산 증식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김 후보자가 2018년 강모 씨 등 여러 명에게 총 1억 4천만원을 빌렸으나 상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6월 15일 사적 채무는 누진세금 납부 등에 사용했으며 공적 채무를 우선 상환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했다며 끈질기게 다 갚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제 나이에 재산 2억뿐이라며 검소한 재산 상황을 강조했다. 채널A는 김 후보자의 고3 아들이 동아리 활동으로 추진한 표절 예방 관련 법안에 김 후보자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보도하며 아빠 찬스 논란을 제기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 활동이 아들의 대학 입학 스펙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은 해당 활동을 대학 입학원서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동 발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여러 사건으로 젠더 감수성 부족 논란에 휩싸였다. 2000년 세천년 NHK 사건에서 광주 퇴폐업소 방문 논란이 제기된 바 있으며 당시 가라오케였다고 해명했으나 이번 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2020년 박재동 화백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비서관 채용으로 여성단체의 비판을 받았고 2023년 한 기독교 단체 행사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투명하고 철저한 검증을 받겠다며 모든 신상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간호법 제정안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되며 무산됐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간호법 재추진에 힘썼으나 의료계와의 갈등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반면 의료인 권익 보호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도 발의하며 의료계와의 단짠단짠 관계를 보여줬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이 2022년 대선부터 시작된 신명계 핵심 인사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예측하고 대응한 공로로 높은 신임을 얻었다. 정치권에서는 그를 실무형 총리이자 전략가로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의 연착륙을 이끌 적임자로 본다. 특히 그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풀어가는 참모장 역할을 강조하며 국민에게 충직한 대국민 참모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6월 15일 이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과반 의석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다.